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모레 시작됩니다.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토론 열기 뜨겁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자고 나면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모함이다, 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에게 애칭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MB 황태자, 도쿄 영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산 후보들의 토론도 뜨거웠는데요. TV토론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SH 분양원가 공개 시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 원조는 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박영선 후보는 당시 주요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두 후보가 동시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주진우 라이브에서 모셔서 분양원가의 진실 재판해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부동산 개혁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 심판의 큰 흐름에 분노로 응징투표해달라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정치권 상황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3월의 마지막 밤을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 3월 어떤 단어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들 떠오르세요? 코로나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남은 선거, 아니면 추억, 꽃놀이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3월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부터 여의도 벚꽃길 전면 통제됐습니다. 통제 기간에는 벚꽃길 도로와 보행로, 한강공원, 진출입로 모두 차단됩니다. 15개가 모두 차단됩니다. 한강 벚꽃 별거 없다니까요. 네. 석촌호수는 내일부터고요.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은 토요일부터 일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올해까지만 좀 참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는 모두 함께 꽃놀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홍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500명을 넘겼어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를 다시 넘겼습니다. 모두 506명이고요. 40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도권 확진자가 287명으로 여전히 많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 총합도 200명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주요 확진 상황을 보면 이 서울 서초구의 한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이틀 동안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은 대체로 준수가 됐는데 탕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 직원은 사무실 안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고요. 또 사우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매일매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심각해요. 네, 110명을 넘긴 상황인데요. 네. 부산시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받은 사람이 3,7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부산의 유흥업소가 4,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지금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지난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처럼 대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부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는 이게 다닥다닥 한 방에서 이게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네네. 그런데 계속 지금 코로나 시절에 계속 유흥업소에 가시고 여기서 접대부 계속 부르고 이거 참 어떻게 하시려는지 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지금 붙들어 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국에서 교육 현장 방역 대책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월 1회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부터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원 직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 학원 자율방역단도 구성해서 또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가 자꾸 좀 불안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안전을 자꾸 흔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한 백신 바꿔치겠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는 관련 의혹이 황당한 의혹이라면서 수사당국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네. 어땠습니까?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여기에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3자 구도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핵심은 내곡동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이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자고 나면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나오는데 거짓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고요. 이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을 의식한 듯이 도쿄에 가면 도쿄를 잊고 서울로 가라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후 토론에서도 박영선 후보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모른다라고 했던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수봉 후보는요? 네, 이수봉 후보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치러지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임을 강조했고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내곡동 땅 문제를 정확히 해명해달라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그 내곡동 땅 문제는요,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 계속 질의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 논란의 내곡동 땅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해명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그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의식 속에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네. 네, 몰랐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세훈 후보는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라면서 이 존재조차 의식 못했다는 말을 이 존재도 몰랐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입회했냐는 질문에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 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 기억력이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이다라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 처가가 패닉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요, 용산 참사와 관련된 발언이 굉장히 의식 속에 있습니다. 네. 남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이 용산구 남영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해서 모두 7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오세훈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송구하다, 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이 참사의 원인이 이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 행위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 행위 때문에 7명이 숨진 거라고요? 네, 그 지역 임차인이 중심이 돼서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가세해서 폭력적 행태에 저항을 했다라며 이 쇠구슬인가 돌멩이인가를 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저항했으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긴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용산 참사는 시장이 큰 책임감을 느낄 사례라고 했고요. 재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돼야 바람직한데 극한 투쟁, 갈등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대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 집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 하는 사람이 7명이 죽었는데 죽을 정도로 잘못했는지 네.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 행위로 참사가 일어났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사과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라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위원장은 공직자 투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며 이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7986님께서 용산 철거민들의 행위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폭력이라뇨. 네. 넘어가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및 그 직계 좀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 제안을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권익위의 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현재 당적은 없지만 이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이 직접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 시작했네요. 네, 이 김상조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이 전세값을 14.1% 올린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란 단체가 김상조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셋값을 올려받은 사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이 국회의원들도 전셋값을 올린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 한 달여 전에 9.3% 전셋값을 올렸고요. 송기현 의원도 26%나 올렸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23.3% 올렸고요. 박주민 의원도 그 전세를 월세를 더 많이 주는 걸로 전환하면서 월세값을 크게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그 전세값을 올려받았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2부에서 저희가 직접 박주민 의원한테 추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이른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되 추가 수익 중 절반은 국가가 이제 받아 안는 제도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21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대책,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특별히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하면 폐가망신한다고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만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앞으로 모든 그 교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 연맹 등은 각각 성명을 내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추진안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합니다. 범죄자 예비 범죄자에서 재산 등록하는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이게 기분 나쁘다고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현명한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외교 일정 많습니다.
네, 일단 한미일 외교 안보사령탑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이 미국에서 첫 3자 협의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오고요. 일본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합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미 해군사관학교로 장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사령탑 차원의 첫 다자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보복 운전을 일삼은 30대 구속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일삼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협박이요? 네,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보복 운전을 했는데 앞서서 차량에 끼어들거나 낮은 속도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거나 차량을 바짝 붙이거나 창문을 열고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또 침을 뱉거나 심지어 이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밀치는 등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그 스포츠카로 지금 가족들을 위협했던 사람 아니죠? 네,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폭 운전하고 보복 운전하고 막 욕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CCTV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마다 그 차량마다 이렇게 네. 녹화하는 그런 기능 가진 그 카메라 설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구속됐어요. 네. 조심하십시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주님께서 어제 TV 토론 보는데요. 마치 저희 부부싸움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꺼버렸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부부 다투는 모습 이렇게 보기 싫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5476님께서 이번 TV 토론회를 보고요. 누가 서울시장이 적합한 분인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존 지지 후보를 바꿨습니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꼼꼼히 잘 보셨군요. 네. 1856님께서는 후보가 후보의 정책만 봐달라고 하는데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인물인지 그런 인물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798님께서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큰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네거티브 공약 듣기 싫어서 애청 쉰다고 문자까지 하고서는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계속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한 셈이죠. 네. 주진우님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진행법에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럼요. 얼른 오세요. 네, 우대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안암 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 여파에 교통량까지 많아서 하남분기점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성남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성남요금소부터 정체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군자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먼저 동광주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 정읍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뒤로 영동대교부터 지나는데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TV 토론에서요, SH 분양원가 공개 시기를 두고 두 분이 설전을 벌이다가 이분을 증인으로 모시자고 두 후보가 이름을 외치더라고요. 직접 모셔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직접 모셔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TV 토론 보셨어요? 김원동 본부장님 이름이 자꾸 소환되더라고요. 글쎄, 제 방을 봤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글쎄, 제 이름이 그 서울시장 1, 2번 후보에 네. 거론할 정도로 네. 우리가 시민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 네. 라는 것과 아울러서 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분양원가 공개를 두 후보가 지금 계속 약속하고 있어서 이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좀 물어볼까요? 예. 오세훈 후보는 SH 분양원가 공개 15년 전에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내놨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가 아니 그거는 2006년 은평 뉴타운 고분양 관련 정책을 발표했고 오세훈 후보는 아니죠. 이거는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 된 거는 2004년 2월이라고 밝혔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본부장님이 2004년 2월에 누가 처음 내놨습니까? 분양원가 그러니까 공개. 2004년 2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한 사람은 네. 이명박 서울시장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원가가 6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에 분양하면서 네. 잔뜩 부풀린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부풀린 분양원가를. 원가 공개를 하고도 박수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자 저기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시절에 분양원가 공개했습니까? 2007년 4월부터 네. 그러니까 2006년 서울시장 후보 때 네. 경실련에 와서 네. 5.3일 지방선거 때 경실련에 와서 자기가 당선되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9월 달에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니 네. 2007년 2월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빠져 있다면서요? 예. 이게 박영선 후보가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 등이 빠지면 분양원가 공개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김원동 본부장께서 박영선 후보한테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께서 경실련에 네. 정책 협약을 위해서 지난주에 네. 왔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본부장한테 말하던가요? 왔는데 그 정책 협약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만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비공개 그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냥 원가 공개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네.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을 상세하게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그거 지키겠냐 했더니 그 비공개 간담회 나가서 기자들한테 하겠다고 예. 본인이 선언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토론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네. 들었습니다. 자,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돼야 진정한 분양원가 공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이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동의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당시에 네. 저희가 그 오세훈 시장이 공개한 게 상세하고 이 원가에 근접한 가격은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하려면 세부 내역을 달라 했더니 그 밑에 참모들이 그걸 내놓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명박 전 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공개를 했고 예. 오세훈 시장도 공개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한테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가 들어간 진정한 분양원가 공개를 하라고 김원동 본부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박영선 후보 말도 맞고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 말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했다 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이 공약은 누구 공약이 더 낫습니까? 둘 다 맞는데 네. 당선돼서 한 달 안에 네.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진짜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약은 다 했고 예, 누가 진정하게 지키는지 지켜보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분양원가 공개 이거 경실련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고요? 왜 진행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우리는 선분양을 합니다. 내 돈으로 땅 사고 내 돈으로 집을 짓는데 소비자는 원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짜리인지 모르죠. 예, 건설업자가 상세하게 공개를 안 하면 네. 소비자는 알 수가 없는데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분양은 특혜를 건설업자한테 주는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에게 원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검증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원가를 부풀려서 속이는 것이 반복되면 아파트 값이 폭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SH공사나 LH가 네. 이걸 속였고 그 속인 업무를 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 변창흠 SH공사 사장 시절에 네. 또 변창흠 LH공사 사장 시절에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예.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된다. 네. 그 라는 얘기를 얘기를 계속 하는 하시죠. 예. 그런데 어떤 상품에서 원가를 공개하냐, 이거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를 해야 되는 특수성은 뭡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건설업자는 한 사람인데 네. 분양을 받는 사람은 1,000명입니다. 네. 이게 단독주택 같으면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아파트는 1,000분의 1을 자기가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 소비자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 사법부에서 이거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예. 건설업자가 무슨 비밀이 이게 지켜줄 비밀이 아니다. 공개해라 네. 하는 판결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라는 거로 보면 됩니다. 분양 원가 공개만 돼도 주택 시장이 안정됩니까? 부동산도 좀 안정됩니까? 그렇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지금 최근에 시흥광명에서 보듯이 예. 지금 그린벨트의 이 땅은 100만 원짜리 땅입니다. 네.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건축비는 다 500만 원이니까 어디다 짓든 네네. 600만 원이 될 것이고 곱하기 30평 하면 원가를 아파트 원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가 공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본부장님 TV 토론도 보셨을 텐데, 자,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가 네.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예. 또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경실련이 계속 주장했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 거 네. 건물만 분양하는 걸 30만 원 공급하겠다. 네. 이건 괜찮은 공약입니다. 30만 원은 좀 무리하지만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 5년간 자기가 과거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네. 분양 원가를 공개했고 그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안정됐고 아파트 값이 상당히 안정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투입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다가 이 무능하고 부패한 LH를 투입시켜서 공공 주도의 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여야 후보가 네. 마감만 준다면 거기에 덩달아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반값 아파트와 분양원가만 공개된다면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무리한 재개발 재건축은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그럼 공공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주도 공급이 맞다는 말인가요? 둘 다 틀립니다. 그러면요? 아니 멀쩡한 강남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예. 그런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걸 다 부시고 예.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그럼요. 나가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안 하고 다 짓겠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부동산 집가 오를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는 작년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거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2년 플러스 2년 4년간은 내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놓고 네.
그래놓고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내쫓고 철거해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여야 후보까지 가세를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정부에서 자 LH 부동산 투기 보고 심각하게 깨닫고요. 공무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전체 자 재산도 등록해라. 앞으로 투기하면 최고형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쇼를 한다고 봅니다. 쇼요? 예. 방향은- 자기들 이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네. 등록된 재산도 예.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파트 어디 사는지를 찾으려면 힘듭니다. 네. 공개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어디 네. 사는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5억이라고 신고하고 있고 이런 것도 고치지 않는 정치권이 공시지가. 네. 대상만 늘려서 뭐 구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등록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그런데 주소를 다 공개하면 본부장님 집 주소 이렇게 공개하면 이렇게 팬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나면 공직을 하지 말아야죠. 아 그래요? 공직하지 말고 지금 이 정부가 임명한 다주택자가 절반인 장관들 나오셔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든지 네. 시의원들 집을 100채씩 가진 사람들 네.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 할 사람들이 공직까지 탐해가지고 네. 공직에 앉아서 저는 그런 건 원치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물론 박근혜 정부한테도 비판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도 비판했어요. 예. 그래도 좀 방향은 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원동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점부터 바로 잡고 싶으십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 할 생각은 없지만 네, 없지만 당장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뭘 시키느냐? 네. LH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한 거의 원가를 다 상세하게 공개해라. 공개하고 예. 그다음에 누가 얼마나 남겼는지 폭리를 취한 게 얼마인지를 네. 밝혀라. 네.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3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 땅을 한 평도 이제 팔지 마라. 네. 팔려면 건물만 팔아라. 네. 그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하는 이 정부가 78% 올랐는데 14% 올랐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은 올해만 19.9%를 올렸습니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만든 관료를 색출해서 당장 내쳐라. 적어도 19%는 올랐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19%올 한 해만 19%이 공시가격을 올렸다면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공시가격이 55%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는 14%밖에 안 올랐다면서 왜 아파트 공시가격은 55%를 올려놓고 올 한 해만 20%를 올려놓고 네. 세금 폭격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지 네. 그런 부담을 준 사람을 색출해내라.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분양원가 공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시장이 예. 근데 두 배를 불렸다고 시장 말씀하셨어요. 때, 예. 시장 때요? 두 근데 배로 대통령이 돼서는 네. 정확하게 해서 네. 관료들이 자꾸 지시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자기가 현대건설에 있던 이지송 씨를 LH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강남에도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 내곡동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 그린벨트 허물고요. 예, 그걸 보상해 준 값이 얼마인가 나도 궁금했는데 270만 원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럼 땅 한 평에 300만 원에 사들여서 네. 거기다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면 네. 원가가 800만 원인데 그걸 900만 원에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강남에도 30평 아파트가 3억에 분양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경기도에도 과천에도 30평 아파트가 7억, 그다음에 수색에도 7억, 위례신도시에 8억 이런 식으로 바가지 분양을 하니까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부장님 그린벨트를 그 허물어서 예. 집을 지으면 집값이 그 집가가 싸니까 당연히 싸지죠. 싸게 공급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아닌 곳은 분양을 해도 좀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부가 한 과천 신도시 위례 신도시라는 건 노무현 정부가 했던 2기 신도시입니다. 네. 그게 다 군부대나 그린벨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네.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더 줄일 수 있는데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그 주진우 라이브에 저를 자꾸 초청하셔서 네. 이 청취자들이 알게 하셔야 이게 되는데 네. KBS가 잘 안 불러줘요. 아이고, 아니, 제가 불렀잖아요. 바로 증인으로 우리 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 모셨습니다. 네. 예. 오늘 재판 잘 마치겠습니다. 예.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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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네. 이슈 티키타카 시간에만 자꾸 중요한 세미나를 잡는다는 결석을 잡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김병민 비대위원. 네. 제가 오늘 부상 투혼에도 부상 불구하고 투혼입니다.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제가 아프답니다. 부상을 당해갖고 네. 다른 방송은 입만 살았어, 입만. 부자당했는데 입은 살았어요. 저기 물에 빠져도 김병민 의원은요. 입만 뜰 겁니다. 아니, 입만 안 뜨고. 아, 입이 물고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어젯밤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그리고 그젯밤 1차. 1차, 네. 2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긴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정적 장면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얼마냐. 네. 이 질문했잖아요. 박영선 후보가. 네. 그러니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한참 찾았는데 그 표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넬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그 표를 보시더니 24만 원이다. 네. 소상공인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임대료가 24만 원이라뇨. 월 임대료가 평균 임대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큰 이게 화제가 됐어요. 월요일자 있었던 토론이고 지켜보셨던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판넬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이거 다 구현하려면 돈이 이만큼 듭니다라고 표를 갖고 왔더니만 박영선 후보가 거기 임대료 얼마나 돼요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24만 원 적혀 있었던 게 바로 뒤에 오세훈 후보가 전체 임대료 곱하기 15%에서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 내용만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토론 지켜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셨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박영선 후보의 토론 과정들이 과연 썩 옳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제 그제 토론을 지켜보셨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다? 김병민 의원. 이거는 뭐 승리에 대한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네. 오세훈 후보가 참 신사적으로 서울시정을 두고 정책 토론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런데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는데 라이브인데? 생방송이었어요. 라이브인데. 라이브 어떻게 나왔죠. 편집을 그러니까 해요? 보셨잖아요. 앞에 보고 뒤에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만 들으면 악마의 편집이 맞죠. 뒤에 있었던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뺐으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은 후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죠. 뭐 그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평균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4만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한 근데 거예요. 24만 원을 모를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들 네. 월 평균 임대료가 어느 정도 24만 원이면 전기세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임대료가 얼마냐가 아니라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서 임대료 지원을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영선 후보가 주겠다는 것에 머리가 계속 가 있었을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얼마냐가 아니라 박영선 후보의 재원이 얼마냐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했고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판넬을 보고 얘기를 했겠죠. 김병민 의원은 아니,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물어본 건 얼마인 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질문에 얘기를 대한 하셨죠라고 하면서 답변. 판넬을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평균 네. 이렇게 물어본 거고 거기에 답변 24만 원 나온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어. 오세훈 후보가 정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주진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만 원 넘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24만 원으로 그냥 얘기한 것은 너무 그냥 단순하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나온 실수가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김병민 의원의 말처럼 김병민 의원
국민의힘에서요. 예. 국민의힘 주변에서 TV 토론을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너무 신사적으로 했다 이렇게 네.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 잘했다 이런 평가 엄청 많죠. 안에서. 사실은 이제 뭐 토론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허하게 국민들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선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네. 어제 선관위 토론을 지켜보면은 조금 지루하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틀에 맞아요. 맞춰서 가다 틀이 보니까. 있어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저는 박영선 후보에게 도쿄 아파트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서울대 병원 문제도 꺼내지도 않았고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들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가 토론하듯이 했으면 아마 정말 토론 지켜보셨던 국민들 가슴에 멍이 더 시퍼렇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누르다가 두 번 토론의 마지막 말미에서 이쯤 됐으면 네거티브 그만하시죠라고 얘기했던 한마디가 아마 시민들 보시기에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캔디였다. 참고 또.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일단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이슈들은 이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파급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쿄 아파트 같은 경우 본인이 실수로 산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BBK 사건 때문에 핍박받고 억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쿄 가서 살았어요.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면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얻었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했다고 보고 네거티브라고 자꾸 이제 김병민 의원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거짓말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예 명쾌하게 처음부터 갔으면 갔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두 번이나 예를 들면 두 사람이나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봤다고 하는 증언을.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분은 경장하는 분이고 한 분은 측량하는 분이야. 전혀 업무도 다르고 같이 사는 지역도 다른데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거짓말 논란으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물론 오세훈 후보가 투기를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일을 봤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서울시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아니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 맞다고 하면 시장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네. 김병민 의원 한 주 쉬더니 교수님이 랩이 더 빨라지셨는데요. 연마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라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라임대로 적어 오신 것 같아요. 한마디 덧붙여서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하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거짓말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본질에 벗어난 얘기들을 말꼬리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저께 박영선 후보가 도쿄 아파트 계약서를 쫙 꺼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잔금 3월 달에 처리하고 끝내기로 얘기를 했는데 보면 또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국민들 향해서 그동안 거짓말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후보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도쿄 아파트가 BBK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갔다면 그토록 죽창가 등에 대한 언급이 뜨거웠던 지난 날 왜 그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가 등에 대한 얘기들로 계속 서울시장 선거가 진흙탕으로 가는 게 온당하겠냐는 말입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내 의식에 없었다.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참 시적 표현인데요. 네. 시적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좀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논란이 좀 사그러질 텐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분명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 과거에 이제 썼던 말을 조금 더 명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짚고 넘어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네거티브 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확산되고 커지면서 선거를 이 네거티브 공세로 덮을까 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고자 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도 오세훈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치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나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말에 한두 가지 실수를 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 겉바라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니 마지막 여지들을 좀 남겨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0초 안에 답변해 저는 주십시오. 지금 그 김병민 의원의 그 설명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없고는 뭐 제가 볼 때는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본인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그분이 거기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봤다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본인이 정말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 갔었다.
거기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뭐 사인하는데 내 옆에서 봤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근데 그걸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논란이 계속 되는 거고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남정호 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병민 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과거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 장관에 대한 네거티브인가요? 아니면 의혹 제기인가요? 물어봅니다. 질문의 의도가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장관에 대한 네거티브인가요? 의혹 제기인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 제기가 분명했고요. 네.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내곡동에 대한 문제 후보 검증 좋습니다. 근데 그 후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사실상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후보에 나왔던 인사가 과거에 공직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공적 역량들을 재산에 착복시키기 위해서 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가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격가지대로 문제를 끌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냐면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거짓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 감출 내용이 없다고 하면 뭐하러 그걸 거짓말을 했겠어요. 만약 거짓말을 하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본인의 그 처가에서 갖고 있던 땅에게 혜택을 줘서 셀프 보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공직자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건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혹시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는데 없었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인이 시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해서 본인의 처가에 있는 땅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걸 풀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풀고 이런 일에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고. 9944님께서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 짜증납니다. 본인이 안 갔다는데 다른 사람 말만 옳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안 갔다 하더라도 증인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봤다고 얘기한 사람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두 사람. 세 사람입니까? 네, 세 사람이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안 갔다는 걸 어떻게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세 사람이 다 짜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럼 정치인들 하는 말 모두 다 믿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걸리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조선족의 90%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조선족에게 기대는 민주당 이런 기사가 좀 쏟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예.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발언들 중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정치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발언 거기에 있었던 얘기들 몇 가지를 끄집어서 뭔가 네거티브 공세로서 활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얘기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 행동과 경험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정강원 목사와 함께 만나서 했던 발언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사실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종 토론에서도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명하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를 벗어나서 치르기 위한 얘기들이 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거에 너 이런 얘기했지. 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거에 저희 당이 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랬던 우리 당의 과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께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정책 선거하시죠. 병민신공 나왔어요. 병민신공. 저기까지 갔습니다. 민주당 이제 걱정해주고 선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민주당 여유가 걱정해줍니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현재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박영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재미는 확실히 양자 토론이 좋았다, 재밌었다 얘기하는데 네. 어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존재감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수봉 후보도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했고, 또 양측의 양당으로 또 본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양측을 다 공격할 때도 있었고, 또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제3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양당 정치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나 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병민 의원. 네, 저는 그 이수봉 후보의 했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간 좀 재원이 너무 과장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네. 이런 정책적 공방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물론 이수봉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아마 서울시의 재원보다는 국가적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네. 이런 내용들을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선관위가 주최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토론회의 백미였을 건데 적어도 그런데 이수봉 후보가 그런 주제에 참 적합하게 얘기를 했고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자꾸 정책 얘기를 하니까 내곡동, 정책 얘기하니까 MB, 거짓말 이런 얘기들로 점철돼서 아마 학자들 간에 나중에 평가 한번 해보셔요. 이거 논문감으로도 꽤 유의미한 토론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학자. 그러니까 뭐 논문 제가 연구해 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었다는 점. 이 점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6시 이슈 티키타카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3살 동은이에게 작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로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부쩍 다툼이 늘어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가 그리워질 때쯤 동은이에겐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빠를 직접 목격했던 동은이. 다행히 아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동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와 ADHD 진단을 받은 동생을 지켜주고 싶지만 아직 어린 동은이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동은이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3월 같지 않은 무척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일사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고 이에 더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전국적으로 3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많이 오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상되는 내일 기온을 보면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독도 10도를 비롯해 전국은 3도에서 12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 서울과 수원, 동두천 등은 24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봅니다. 일교차 또한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제주도 지방만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로 시작을 했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구름량이 늘고 남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 지방과 전남권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도 동해안, 일부 경상북도 내륙 지역은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2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2번 거듭할수록 오세훈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태도 좀 지적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되게 여유롭고 말을 잘하는데 고개가 좀 뻣뻣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이. 근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첫날 토론회를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였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야 시간에 했던 토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거운동 처음 시작했던 목, 금, 토, 일까지 쭉 한번 같이 거의 모든 지역을 돌았는데 후보가 소화할 수 있는 일정에 정말 도를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도 거의 마지막에는 아예 안 나올 정도였고요. 네네. 하루 월요일에 조금씩 회복해서 나왔던 거라 그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을 때라서 아마도 표정이나 말투나 목에서 목소리에 좀 어려움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웃음 같은 경우에서 조금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끊임없이 시종일관 네거티브 하니까 여기서 반박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그냥 웃어 넘기자라고 끝내 마음으로 분을 사겼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표정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 또한 시청자나 국민들께서 보시는 입장이니 그래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화요일 토론에서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줬죠. 최진봉 교수님? 아니 피곤하면 고개가 뻣뻣하고 피곤하면 그렇게 표정이 그날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힘든 게 아니고 교만한 거죠.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보잖아요. 관심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그냥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이렇게 위로 보고 시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화면에 나오는 마찬가지잖아요. 김병윤이나 나나 TV 출연하니까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세훈 후보의 표정이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토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게 또 이렇게 사진으로 짤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네. 두 번째에서는 그렇지, 두 번째는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토론 끝나고 토론 담당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태도도 바뀌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토론에서 보였던 부정적인 면을 이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여요. 그 얘기를 하셨죠, 김병민 의원? 어떤 첫 번째 토론 이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오세훈 후보의 강점은 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아주 빠르게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습득력과 합숙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역을 다니면서 서울에 400개가 넘는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5년에 서울시장을 했더라도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서울을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습득하면서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장이라 아무래도 경험 있고 준비된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빈님께서는 허경영 후보도 토론에 참여가 하면 좋겠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전원 구속 이렇게 전원 사형을 외치기도 했으나 사형은 빼고 이제 전원 구속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죠, 공동으로. 그런데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읍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선거 두 개를 모두 패하게 되면 사실 원칙과 명분을 저버리고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결정했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모든 패배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고 한때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지만 여기에 대한 4월 7일 이후로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소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읍소할 거면 진즉에 읍소서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문제 때문에 뭔가의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쓰지 말았어야 됐고 부동산 문제나 LH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그렇게 죄송하다면 LH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정부의 뭔가의 역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뿌리 뽑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부패 척결 위한 대회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까지 포함해서 대검에서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형을 하겠다. 그다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문제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힘겨운 싸움 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남은 기간 동안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낙연 지금 선대위원장이 읍소 전략으로 사과한 것은 20, 30대에 떠난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언적이 아니라 실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어떤 제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며칠 동안이라도. 그래야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부동산 투기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공적 신뢰가 무너졌는데요. 최근에 김상조 실장 왜 경질됐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국민들에게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전에 본인들의 임대료를 올려놓게 됐던 내용들이 일파만파 뉴스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게 되는 국민들의 공적 신뢰들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미 조정하고 정리해야 될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김상조 실장 등에 대한 전격 경질이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의 마음은 못 돌리겠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의원? 예, 부산 선거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오거돈 전 시장 문제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민주당이 겪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선거고요. 여전히 서울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들을 그런 분위기에 대한 전체적 판세 전환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근데 박형준 후보의 의혹이 쌓이는 거는 네거티브입니까 검증입니까? 의혹 검증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혹 검증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럼 뉴스의 보도나 아니면 캠프에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에도 의혹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한 꼭지가 있으면 나머지 보다 중요한 본질에 대한 꼭지는 부산의 경제 발전과 이 부산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 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보이지가 않고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박형준 후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원칙 있는 패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선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이길지 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졌을 때 원칙과 정도를 걷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데만 열중하게 돼서 선거를 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거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양파 껍질 까듯이 정말 박형준 후보는 진짜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더 심해요. 저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의혹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건물도 제대로 믿음께 해가지고 그거 재산 신고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선관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녀 2명이서 20억 아파트 사가지고 40억 되도록 그렇게 20억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샀는지도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산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도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조국 전 장관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표창장까지 다 털면서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냐 없냐 그때 얘기했나요? 그때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의혹만 계속 얘기하면서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제 말은. 그래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물론 지금의 그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 판세가 사실 흔들리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제가 볼 때 의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부산시장 되더라도 정말 부산시장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도덕성이나 윤리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결과가 있나 봅니다. 시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출마 선언했던 지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고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려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공방들이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선거 마지막 국면들에 들어서 후보에 대한 공세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 여러 가지 공세들이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진 바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판 결과들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됐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죠. 다만 모든 것들이 후보자에 대한 끌어내리기성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면 박형준 후보도 똑같이 김영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네거티브 공방들에만 열을 올렸다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박형준 후보 재산 신고 누락건요. 네. 이 부분은 좀 아프죠. 악의적인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건물 미등기건이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가 당선을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해서 재산 신고에 대한 누락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처벌받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오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재산을 숨기려거나 했던 부분들은 아니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2층 집 그렇게 네. 그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신고도 안 하고 이거는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 있던 얘기했듯이. 상황이고 등기가 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정 신고를 했던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그걸 네. 땅으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 네. 건물로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어느 정도 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땅에 대한 세금만 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걸 다른 용도로 또 신고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다른 사실은 건물이죠. 예, 다른 건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최근에 잘 아시잖아요. 김병민 의원도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해서 선거 검증하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그 잣대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들이밀었던 그 잣대로 저는 들이밀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본인들이.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검증받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네. 그리고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 두 분이 강조해 주십시오. 먼저 김병민, 이거 정답 나온다. 네, 나오죠. 이거 모범 답안 뻔합니다. 나온다. 네. 2017년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아주셨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몰아주셨고 2020년 입법 권력까지 모든 권력을 사실상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서 몰아주셨죠. 그 결과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지켜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잘못하지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는 게 선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 맞춰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미 있는 선거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장 부산시 서울시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물론 정권 심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선거가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 단위 선거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이 어떤지 그분이 정말 서울시나 부산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고맙습니다. 얼른 몸 챙기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팔 입고 계시네요. 네.
선거철에 기자들이 바쁩니다. 윤비치라 기자 바쁘죠? 저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너무 덥더라고요. 네. 봤더니 이제 옷 갈아입는 그런 여유도 못 느낀 채 여의도의 벚꽃을 맞이하게 돼서 왠지 좀 서글프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네. 저도 여의도 국회에 이제 출입하고 국회를 매일 나오는 길이었는데 네. 국회 뒤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정말 아름답죠. 저 정치부 기자 시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는 봤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정치부 기자들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판세로 좀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대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었는데요. 네. 이 지문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걸 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사과를 했는데 정부 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못 봤다.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사죄드리고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라는 강력하게 정부 정책, 기존의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사과를 단정짓고 잘못했다고 단정짓는 얘기들이 쭉 나왔다는 겁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 집 장만하는 분들에게 금융규제 대폭 완화하고 지원도 크게 하겠다. 그리고 청년 얘기하더라고요. 청년과 신혼세대에게는 50년 만기로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대도 해둘 거고 청년 월세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선거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이 이탈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참 민심을 좀 돌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낙연 지금 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 명운이 걸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면 무공천을 하기로 했던 기존의 당헌을 바꾼 것이 본인이고 또 공천 작업들도 전두지휘하고 선거가 열리는데 지금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돌파구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공식 석상에서 엄청나게 긴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살펴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걸 뒤집는 식의 어떤 정책들을 내놨단 말이죠. 네. 기존의 규제 중심이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금융규제 완화 같은 부분들은 정부 기조와는 사실 정반대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본인의 대선 공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네. 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그저께도 공식석상에서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사과했다 하고 지금 SNS를 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 릴레이 같은 것들이 또 시작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 사실 민심을 다독이기는 민심을 잡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 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손지 않는다. 이게 이제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악어의 눈물? 국민의힘은 실제 지금 선거 유세에서도 오히려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들을 역이용해서 너무 늦었다. 예.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보통 이게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낮으면 야당이 불리하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다 사활을 걸고 투표해달라고 계속 그냥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는 투표장 가서 우리 후보 찍어주세요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번엔 특히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꼭 해주세요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도 없었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인이나 대학생 같은 젊은 층 참여가 늘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원래 이제 정치권의 통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해 총선만 봐도 사전 투표율이 26.69%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고요. 네. 그 전에 18년도 지방선거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율 20%를 넘겨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통용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 30대가 젊은 층이 화났거든요.
그래서 20, 30대가 화가 났기 때문에 20, 30대가 진보 성향 후보 지지한다. 이런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 회의를 할 때 마스크에 사전투표라는 문구를 새기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야당도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사전투표 조작 뭐 이런 그 프랭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고 부정선거 의혹하면서 사전투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수 세력에서 주장했었거든요. 네, SNS 보면 지금도 그 사전투표는 모두 다 가짜다라는 이제 보수 일각에서 얘기들이 글로 만들어져서 돌고 있을 정도인데 작년에 이제 선거 끝나고 저도 그 자리 봤었는데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를 다 뜯는 시연까지 해가면서 절대 조작이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런 SNS가 지금도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게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이거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상황으로 오히려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작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직접 얘기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선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 문제 다 점검했고 이런 거 막는 법도 통과시켰다. 조작 의심 갖지 말아달라고 유세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세 때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조작 아니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랏빛 연어님이 민주당이 한 수 앞을 내다봤으면 진심이었다면 사과 사죄는 진작에 했어야죠. 너무 늦은 때라도 한 것은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시기를 보면 지지율이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도 사전투표율 높으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셈법을 가지고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투표가 기본 본투표랑 지금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엔 일정 특정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시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날 하려면 혹시 그날 무슨 일 생겨버리면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우리의 콘크리트 지지층들 하루라도 빨리 가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직력에서는 우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들은 결집할 거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겠다. 그래서 우리의 과오부터 먼저 떨쳐내겠다고 하면서 전수조사에 여야 모두 동의했어요. 근데 결국 안 해요,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이제 합의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 조사 방식들을 놓고서 분명히 이거 이견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시간이 정말 오래 끌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합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늘 합의를 하기로 해놓지만 방법, 누가 할 것인지, 범위를 무엇일지 놓고 시간이 정말 걸려요. 그런데 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 앞두고 워낙 마음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익위를 찾아갔습니다. 네. 소속 의원 전체,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 가지고 가서 우리 이거 조사해달라. 있는 그대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재미있는 게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네.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받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초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조사를 어느 정도 맡겨서 하려면 아무래도 권익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역시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자 민주당이 우린 선제적으로 그럼 먼저 하겠다라고 하고 치고 나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래요? 일단 권익위 차원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제 사적 회피 신고서라는 걸 쓰고 모든 업무 보고 라인에서 빠지고 부위원장이 단장이 돼서 우리가 객관적인 팀 꾸리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히 보여주기식 셀프 조사로 끝날 거다. 두고 봐라라고 하면서 민주당 조사 결과 나왔는데 어디 위반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때 우리도 하겠다. 일단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하긴 할 텐데 민주당 하는 거 보고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어떤 의원들 의혹 많이 나오면 그때 보고 매는 나중에 맡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일단 국민의힘은 정보 제공 동의서는 의원들 전원에게 받아둔 상태입니다. 받아두고 그냥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너희 왜 맡기지 않느냐, 뭐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다시 공격의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권익위가 이 여야의 다툼을 떠나서 권익위 차원에서 수사를 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긍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정말 정부 합수본 같은 데서 국회의원 전체를 조사를 해서라도 신뢰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라 기자. 네. 김종인 위원장 요새 표정 어떠세요? 표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유세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네. 엄청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정부 여당 정책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낙관론을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전반적인 통솔력까지 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기자들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경선에서 내부에서 좀 떨어지고 나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했는데 모범생처럼 열심히 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포션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잘 되는 팀은 잘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그렇죠. 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건강 챙기면서요. 네, 취재해 주세요.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퇴근 정체 일찍부터 길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더 가서 오산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안성분기점에서 오산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도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오늘 서울 시내 돌발 구간도 유난히 많습니다. 대부분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긴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매우 심하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와 또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 부근과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사고 처리 작업은 마무리되면서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331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박지훈입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딸이 다시 또 선거판에서 언급이 돼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딸의 홍익대 입시비리 사건 나오자 여당은 홍익대로 출동했고요. 야당은 부산대로 달려갔어요. 어찌 보셨어요? 최근에 부산대에서 이제 유인혜 교육부 장관이 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과 또 부산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입학 여부를 취소할지 소급할지 소급해서 취소할지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일정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시도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산대 측에서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빌미를 감아가지고 계속 정유라 때는 왜 그러면 알아서 이화여대 했냐. 순서가 거꾸로였거든요.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화여대에서 먼저 찾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고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크게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재판을 넘긴 거고 또 그 와중에서 다투지고 있는 부분들이 형사재판이 아니고서는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창장이 위조인지 아닌지를 부산대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왜 표창장과 그리고 다른 혐의가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또 다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뭐 아직 유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1심에서만 그것도 다퉈져야 되고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만약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학이 취소돼가지고 네. 그럼 또 다르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 그까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또 다른 재판이죠. 또 다른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 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겪어야 될 절차들이 꽤 많은데 너무 빨리 뭔가 입학을 취소하라라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빠른 어떤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시험을 칠 때 대학에 들어갈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인턴이니 스펙이니 이런 것들만 가지고 대학을 뽑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입학에서는 그런 실제 입학에 필요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자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논리는 뭐냐면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두고 보더라도 설령 입학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법적으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별개로 재단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선거 때도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불러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한 거겠죠. 어제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코이카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소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재판하기 이전에 한 2년 전부터 1년이 넘었나요? 아마 야당이나 또 언론 측, 보수 언론 쪽에서는 조국 장관이 뭐 포인트가 됐었고 네. 또 입시 비리까지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예컨대 후보자들 딸이 문제가 되면 가장 이제 지금 뭐 박영선 후보 자식이나 뭐 김영춘 후보 자식이 뭐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정권을 상징하는 조국 장관 딸의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뭐 어쩌면 좀 물타기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출마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는 걸 보면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 2차 항소심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공판 준비 기일도 마찬가지로 쟁점을 정리하는 상황이고 항소심이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인들 신청 같은 걸 받는 건데 증인 신청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한 20여 명 정도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많이 기각이 되고요. 1명 정도만 인용이 됐어요. 이 코링크피 사장이죠. 이 사람만 대표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변호인 측에 설명이 좀 부족했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필요 없다라는 이유가 납득하기 좋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 근데 사실은 아마 1심에 나왔던 증인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복해서 부르는 경우는 뭐 드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재판하는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쟁점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로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형사재판 구조에서 같은 사건을 두 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충분히 판단이 된 증거, 여기서 증거는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한 것도 인적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을 했는데 1심에서 할 얘기 충분히 다 했다. 뭐 검찰도 그렇고 이 피고인 측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두 번 들어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면 항소심에서 보질 않아요. 요즘에. 그렇긴 하죠.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 워낙 다루고 있는 혐의들도 많고 어떤 사회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쟁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이 나오게 되면 그 쟁점에 대해서는 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난 건 아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이다. 시작됐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항소심이. 아니요. 저는 뭐 걸릴 수도 있다라고 6개월 정도, 6개월 안에는 끝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오래 걸린다는 의미가 저랑 다른.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경우. 원래 항소심은 그렇게 안 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몇몇 증인들 중에 1심에서 조금 달리 판단했던 증인들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 봤을 때는 그렇죠. 조금 이상하게 뭐 예컨대 세미나 뭐 참석이라든지 1심 재판부에서
조금 판단을 달리했던 부분은 아마 김칠준 변호사 입장에서는 신청을 할 거고요. 네. 사실 신청 시점을 잘 적어내면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중단 권고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 이건 참 놀랍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에요. 네. 간단해요.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확인하고요. 처방이 있었냐 없었냐 확인하면 두 가지만 입증하면 기소할 수 있고 네.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소했어요? 참 어떻게 지금 안 돼서 이게 수사 심의까지 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수사를 중지하라고 권고한 게 7대7이 됐어요. 원래 15명인데 위원장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위원장은 양창수 교수입니다. 예. 약간 물론 잘 알겠죠. 뭐 삼성하고 좀 관계성이 있는 양창수 교수님이신데 위원장이 빠지고 7대7이 됐고 재판으로 가자는 또 8대6이에요. 오히려 바뀌었어. 아, 반대입니까? 네. 수사가 수사가 8대6. 예, 수사 8대6이고 예, 재판에 넘길지가 7대7입니다. 예, 기소 여부.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지. 쟁점이 되는지. 되게 희한해요. 진짜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네. 프로포폴을 처방 없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잖아요. 네. 뭐 법리를 다툴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게 아니, 수사를 이런 수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신기해요. 2019년부터 사건이 됐던 건데 네. 그 사이에 몸에 설령이 있었어도 다 날아가고 없겠어요. 물론 이제 이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증거는 다 이제 파악을 해놨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대신 이제 치료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 말고 그래도 꽤 대한민국의 큰 기업의 사세도 신청을 했었어요. 네. 프로포폴 관련해서 기각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삼성을 어떻게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 하여튼 비교가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프로포폴 이런 단순한 사건을 수사심의에 가져간 것도 희한하지만 그걸 또 위원들이 수사 그만하자 재판에 넘겨야 되느냐 마느냐도 반반으로 나뉘어졌다는 것도 그것도 되게 희한해요. 그럼 신기하죠.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쟁점이 될 만한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관련된 그 투약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간호조무사는 다른 그 사람 투약했다가 일단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측이 가능하고 추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해서 다투면 되는 건데 이걸 수사 심의까지 가고 재판도 받기 싫다고 계속 얘기하는 삼성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검사들이 검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렇죠. 저도 예전에 많이 수사 심의가 이렇게 많이 활발한지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삼성이 하는 걸 보고. 네. 그래서 뭐 저희 의뢰인 중에 변호사님 이런 거는 왜 하지를 못합니까? 막 물어보는 게 우리는 안 돼요. 일반인들은. 네. 해봤자 개심죄만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한동훈 검사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묻기는 묻는데 이거 있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삼성 특히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는 2번에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네. 근데 박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원래 검찰이 내세우는 취지하고는 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검찰이 너무 기소권을 가지고 독점하고 있으니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처음에는 애초에는. 네. 근데 박 변호사가 지금 거꾸로 말을 했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박 변호사? 잘 안 되네요, 현실적으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맹활약했던 봉욱 전 검사께서 대법관 후보로 또 마지막까지 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참. 어쩌합니까 그거는 뭐 검찰 쪽 몫이 거의 항상 말고도 법관들 중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가능성이야 늘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답변 나온 거 가지고 뭐 김진호 공수처장이 아니 뭐 검토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 이게 1호 사건이 될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다루는데요. 네.
이 김진우 공수처장의 얘기는 늘 지금까지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원칙적인 관할을 지금 공수처에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다만 이제 시기가 맞물린 시기가 지금 이미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할 만한 상황이고 부장검사들 면담도 본 상황이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마침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김학의 이 사건을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는 게 참 저는 진짜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보내주라는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자꾸 절차적 정의라 얘기하는데 그 검찰이 이제껏 절차적인 지키지 못했던 거는 왜 딱 빼놓고 이 김학의 안에서만 그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답답합니다, 사실은.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를 해보라고 의뢰를 한 대상자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 장인 거예요. 네. 법무부 장관은 이 구체적인 수사도 수사지만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인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하고 굳이 긴급 출국 금지라는 형식을 취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여전히 법무부 장관도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기한 분이 현직 검찰인 걸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를 위원회인데 그거를 현직 검찰에 있는 분이 스스로 수사권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건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 세 사람하고 또 이성영 지검장은 이미 갔다가 지금 돌아간 상황이다, 검찰에. 그래서 이 공수처가 좀 만약에 구성만 돼 있으면 하겠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인력이 없어요. 물적 시설도 없고요. 지금 검사들 뽑고 있어요. 예, 지금 면접도 아직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언제 뽑겠습니까?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 추천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물적 시설이 인적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돌려본 상황인데 이번에 권익위에서 온 거는 법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익위에서 왔던 거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고요. 재2첩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검찰이나 다른 곳으로. 다만 권익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돼요. 또 2첩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언론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물적인 이게 뭐가 안 되는 해서 돌리는 건데. 아이고 근데 김학의 사건은 정말 진짜 역사에 남을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국민들 손들어 보라 할 것 같아요.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그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면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기억력으로 하는 부분이 자꾸 옛날 거 잊어먹고 계속 새로운 것만 그러면 안 되지. 큰 문제네. 그럼 이렇게 큰일 나는 생각하죠. 거죠.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이 뭔가 잘못됐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이나 뭐 지금 나오는 법무부 장관이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학의 사건이 처음에 수사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찌고 저찌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중교사 의혹 사건 합동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보안각서를 썼다고 얘기도 나오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은정, 이문정 두 검사가 참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양은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양은정이라고 했습니다. 쌍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공교롭게 이름이 같습니다. 네. 근데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회의 때 불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논란이 되니까 좀 아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회의에. 네, 이문정 검사는 연구관은 참석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거 좀 이문정 검사가 친정부다. 근데 이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문정 검사 아닙니까? 그걸 빼고 이게 감찰이 가능한지. 그리고 근데 박은정 검사는 감찰 담당관이잖아요. 그 위 사람이었죠. 네. 결제 라인으로 보면 되는 사람인데 네. 또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진 상황이고. 근데 논리는 이거예요. SNS에 뭔가 유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을 감찰로 쓰면 되느냐라는 게 지금 언론이나 이게 비판하는 논조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 삼으면 되고. 네. 그거 말고
수사 관행에서 임은정 검사가 조사했고 확인했던 부분들은 임은정 검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SNS 올렸다는 부분도 그게 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걸 올렸기 때문에 그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그렇죠. 거예요. 아유, 시민단체에서는 네, 고발을 여러 건 할 수 자주 있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배당을 한 거죠. 뭐 형식적으로나마 실질적으로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공무원들 무조건 고발시킨 다음에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아니, 그럼 검사 중에 고발당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유, 엄청 윤석열 많죠. 고발당했죠. 이성윤 다 당했어요, 고발당했죠. 지금. 한동훈 뭐 다 당했어요. 그럼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가 될 수가 없죠. 논리가 안 맞죠. 그럼 그 건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이 지금 수사 관행이나 이 지금 이번에 감찰하는 과정에서 직무 배제시켰다든지 아니면 또 뭐 보안각서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뭐 엄검사 뭐 출석시켰다든지 또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던 부분 이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이 부분을 밝히려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임은정 검사인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합동 감찰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검찰 망신 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애초에 이제 하명수 전 총리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임은정 검사 더 나가서 임은정 검사 저기 한동수 대검 감찰 부장 더해서 그럼 박은정 감찰 연구관까지 포함합시다. 네. 한 3-4명 정도 그 밑에 수사관 몇 분들 계시겠죠. 그분들이 2,000명 넘는 나머지 검사들을 망신 주기를 할 수 있어요. 없는 일을 가지고 현직에는 더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인데. 이분들도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검사들이지만 나머지 상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 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없는 사실 만들어내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슨 누명 씌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 참에 이런 얘기 나올 바야 검찰이 그냥 두 사람만 시키고 제대로 해봐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누구들 해봐라. 그렇지. 그런데도 안 나오잖아. 그럼 차라리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왜 안 맡기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재판도 아니고 이제는 감찰인데 별것 아닌데. 오히려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세게 하고 더 낱낱이 국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의혹을 지우고 가는 게 그게 맞는데요. 검찰을 위해서. 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내에서는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망신이다 생각하는지요. 흠집을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큰 일이잖아요. 우리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춘재 사건 누가 망친 겁니까? 경찰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검찰도 문제인 겁니다. 네. 윤석열 씨가 억울하게 지금 형사를 다 한 거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문제가 있었던 의혹이 있었던 사건은 좀 더 열심히 감찰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미래를 가기 위해서도 이것도 맞아요. 좋은 검사라는 또 반증이네요. 박은정이, 임은정이.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망신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망신을 주려고 감찰을 한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검사고요. 네. 그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재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재판은 많아요, 참. 그죠? 세상이. 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하루 사망 3,000명 통제불능 브라질. 대통령은 징징대지 마라. 뉴스원 기사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 방역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개선될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하루 사망자가 3,000명대입니다. 사망자가 3,000명대입니다. 확진자는 8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고요. 재유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죠.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자이르 보스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해서 징징대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6명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군수 내부도 교체한다고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재유행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유튜브 아시아인 혐오 노래 삭제 거부 논란, 직원들 반발.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유튜브가 아시아인을 좀 혐오하는 인종차별적 음악 삭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데뷔한 미국 흑인 래퍼 YG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중국인에 대해서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현금이 많을 테니까 도둑질 하려면 중국인 사는 동네를 노려라, 이런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구글 직원이 이거 너무 좀 인종 차별적이니까 이거 삭제하자고 했는데 담당 간부가 거부했다고 하면서 사내 게시판에서 이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인종 혐오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 되는데 이게 흑인에 대한 혐오나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였으면 그대로 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건 무마 대가로 벤츠 요구한 현직 경찰관 파면 처분. 뉴스원 기사입니다. 아니, 사건을 봐주겠다고, 무마해주겠다고 하면서 관계인한테 벤츠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A 경위 전직 경찰관 B씨가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구속돼서 1심 재판 받고 있는데요. 요구한 금품을 받지 못해서 벤츠를 못 받으니까 A 경위가 홀로 사건 관계인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야, 2명이니까 각각 2,500만 원씩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요구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이지만 경찰청에서 바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빨리 파면 처분을 내린 경찰청, 전북경찰청, 빠른 징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파면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파면해야 됩니다. 사자 대타 뛰는 골든 리트리버, 해도 너무한 중국 동물원. 서울경제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중국 스촨성의 한 동물원에서요, 아프리카 사자 대신 골든 리트리버가 사자 무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동물원은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에 빠져서 어떤 동물원에선 늑대 대신 개를 넣어놓고 저거 늑대야 이렇게 선전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를 사자로 등급시켜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요새 동물원에서 개들이 다른 동물 대타 뛰느라고 정말 바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자를 가지고, 사실 이거 중국산이었다, 중국 차우차우의 변종이 사자다 이렇게 주장 안 한 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이런 주장 안 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삼계탕을 먹으러 줄을 선 이런 중국 관광객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향의 맛을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꾸 억지 주장도 안 되는데, 사자를 가지고, 아니 개를 가지고 사자로,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냥 좀 해프닝이었겠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랬겠죠. 네. 자,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삽입곡입니다. I like to move it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And you don't need no makeup. Original cute body makeup on man. Woman, physically fit, physically fit, physically fit. Woman, physically fit, physically fit. Woman, nice, sweet, fantastic. Big body ocean is a bit tight and woman nice, sweet, energetic. Big body ocean is a bit tight and woman nice, sweet, fantastic. Big body ocean is a bit tight and woman nice, sweet, fantastic. Big body ocean is a bit tight and woman.